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그 기본값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기본값이요? 네, 그동안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일하다가 60대쯤 은퇴하고 남은 여생은 조용히 쉰다. 약간 이런 걸 당연한 인생 공식처럼 여겨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만약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은 2026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는 그 케어유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 정말 촘촘하게 집약해 주신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자료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네, 자료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고령화라는 단어가 주던 약간 무겁고 우울한 편견 있잖아요. 그걸 싹 걷어내고 2020년 현재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경제나 기술,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심층 탐구해보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대상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오히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시험대이자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탄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른바 장수경제라는 거대한 자본과 혁신을 흐름 한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장수경제? 자, 이것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화두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중요하죠. 과거의 은퇴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멈춰서야 하는 약간 정지 표지판이었다면 지금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속도를 살짝 줄이고 전혀 다른 풍경의 국도로 접어드는 서행 표지판에 가깝더라고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 영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반퇴, 그러니까 세미 리타이어먼트 현상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반퇴요? 반만 은퇴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영국의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 수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60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명을 훌쩍 넘겼거든요. 와, 200만 명이요. 근데 그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억지로 일터로 내몰리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게 아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전략적이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당장 연금 자산을 헐어쓰기 시작하면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후반기에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주 2, 3일 정도만 일해서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고 기존에 쌓아둔 연금은 손대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놔두는 겁니다. 완전히 일을 놓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미래의 실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네, 아주 현명한 재무 전략을 스스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죠. 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일한다가 아니라 수명 연장에 맞춘 철저한 자산 방어전이었네요. 우리나라 상황도 만만치 않게 역동적이더라고요. 네,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자료 보셨죠? 네네. 올해 노인 일자리가 무려 115만 2천 개로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요? 근데 전 숫자보다 일자리의 내용에 더 놀랐어요. 옛날처럼 골목길 쓰레기 줍고 막 횡단보도 깃발드는 그런 단순 공익활동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노년 세대, 그러니까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분들은 과거 세대보다 학력도 높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기기를 다루는 디지털 역량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십니다. 하긴 요즘 어르신들 유튜브나 카톡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이런 역량에 맞춰서 노인 적합형 신직무 70종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고개가 딱 끄덕여지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트럭이지 물류 매니저 같은 거요. 어르신들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조작해서 외국인 관광객 짐 배송해주고 결제까지 다 하시잖아요. 네, 제주도 사례도 재밌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팜인 우영뜨락을 운영하시거든요. 스마트팜이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센서로 온도랑 습도 조절해가면서 허브를 재배하시는데 이게 치매 예방 같은 인지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울산에서는 초밥 전문점에서 서빙도 하시고 또 부산에서는 내편 돌봄이라고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가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을 돌보기도 하고요. 민간 기업 움직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서 현장에 맞배치된 청년 직원의 멘토 역할을 하게 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를 실험 중이거든요. 오, 그거 진짜 좋네요. 수십 년 노하우를 젊은 친구들한테 전수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시니어 일자리가 이제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회의 톱니바퀴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감각, 즉 노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의문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60대, 70대가 계속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장 알바 구하기 힘든 20대 청년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닌가요? 제로섬 게임처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둘의 노동시장은 겹치지 않고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예 분리되어 있다고요? 근데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풀타임 정규직이거나 더 높은 임금의 직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커리어를 쌓아야 하니까. 반면에 시니어 일자리는 아까 영국 사례처럼 체력 부담을 줄인 주 2, 3일 시간제거나 아니면 돌봄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처럼 청년층이 당장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포진해 있거든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네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죠.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 시니어는 안정감과 노하우를 주고 청년은 새로운 기동력을 제공하니까요. 진짜 흥미롭네요. 자, 여기서 더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요. 이런 변화가 도시의 운명 자체를 뒤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산 이야기인데요. 부산이요. 최근에 관련 기사가 참 많았죠. 네, 물가가 저렴해서 청년들이 왔다가도 결국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떠난다. 그래서 막 노인과 바다라는 뼈아픈 오명까지 붙었잖아요. 맞습니다. 부산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훌쩍 넘긴 초고령 사회거든요.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수는 줄고 부양비만 드는 엄청난 위기죠. 그렇죠. 위기 맞잖아요. 하지만 시각을 글로벌 시장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장수 경제가 부상하면서 이걸 뒷받침할 에이지테크 시장은 아직 무주공산이거든요. 에이지테크요? 노인을 위한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부산은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라면 역으로 노인을 위한 첨단 기술을 실험하고 완성하기에 가장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아니겠는가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와,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을 미래 산업의 강력한 무기로 바꾼다. 멋지네요. 이 에이지테크가 대체 어느 수준인지 보니까 자료에 큐라코가 개발한 인공지능 배설 케어 로봇 케어비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기술 정말 놀랍죠. 작동 방식 보니까 진짜 SF 영화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배설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소변을 구분해서 진공으로 싹 흡입하고 온수로 세정하고 건조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죠. 근데요, 솔직히 제가 환자 입장에서 좀 상상을 해보면 인간이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 기계가 내 배설물을 처리한다. 왠지 내가 물건이 된 것 같고 좀 비인간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람 관점에서는 기계가 몸을 닦아준다는 게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의 실제 심리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다 큰 어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간병인이나 가족한테 자기 은밀한 신체를 노출해야 하잖아요. 타인의 손을 빌려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상황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심을 줍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로봇은 눈치 볼 필요 없이 냄새 한번 안 새어나게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을 벗어던지게 해주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주는 아주 따뜻한 기술인 거죠. 신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곧 존엄성이다. 제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간병인 분들도 허리 다칠 일 없어서 좋겠고요. 맞습니다. 의료적으로도 기저귀를 오래 차서 생기는 욕창이나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고요. 또 매립해도 100년 동안 안 썩는 폐기저귀 쓰레기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ESG 효과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막 러브콜을 보내는 거군요. 돌봄 기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명 연전 의료 기술도 눈부십니다. 독일 케르크호프 클리닉에서 인공지능 기반 심장 카테터 기술을 시험 운영 중이라는데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인 건가요? 기존의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려면 의사가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혈관을 찾아야 했거든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컸죠. 계속 엑스레이를 켜놔야 하니까요. 네, 근데 이 새 기술은 사전에 찍어둔 환자의 초정밀 3D CT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처럼 겹쳐서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네요. 네네. 혈관 좁아진 길이나 직경을 훤히 보면서 시술하니까 1mm 오차도 없이 스텐트를 딱 넣을 수 있는 거죠. 재협착 부작용도 극적으로 줄이고요. 와, 정밀 의료의 끝판왕이네요. 근데요, 제 생각엔 아무리 수십억짜리 이런 최첨단 수술 시스템이 있어도 정작 환자 본인이 이런 정보에 접근을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싶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스포츠카를 선물 받았는데 내가 오토 면허밖에 없어서 시동도 못 켜고 차고에 박아두는 꼴 아닌가요? 딱 그겁니다. 그 스포츠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그게 바로 보건학에서 말하는 건강 문해력이거든요. 건강 문해력이요? 네. 의학 정보나 건강 지식을 단순히 읽는 걸 넘어서 그걸 이해하고 내 건강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건강 문해력이 높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연간 외래 진료비를 평균 53만 원, 비율로 치면 8.6%나 적게 쓴다는 겁니다. 진짜요? 53만 원이나요? 건강 문해력이 좋으면 오히려 병원비가 덜 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환자가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문해력이 높은 분들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게 정형외과 갈 일인지 신경외과 갈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딱 필요한 치료만 받습니다. 반면에 문해력이 낮으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표현을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의료 쇼핑을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유튜브 가짜 건강 정보 믿고 이상한 영양제 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불필요한데 돈 낭비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결국 스스로 건강 상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곧 지갑을 지키는 강력한 백신이라는 뜻이죠. 진짜 스마트폰 교육만큼이나 건강 문해력 교육이 필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국가의 정책이 이 초고령 사회의 마지막 1km를 어떻게 메워주느냐의 문제 같아요. 당장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12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번 개편안 핵심은 소득이 더 낮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몰아주자는 겁니다. 하우상박 구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쟁점이 있죠.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입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으면 금액 20% 깎아버리는 그거예요. 이거 세대 간 찬반 양론 진짜 팽팽하잖아요. 저희가 뭐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 쟁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생활비 적게 들 거라 가정하고 깎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 20%가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깎이기 싫어서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하는 비극까지 생깁니다. 찬성 쪽은 이런 비극을 막자고 하는 거고요. 반대쪽은요? 반대쪽 논리도 묵직합니다. 재정 부담도 천문학적이지만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분들 입장에선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이 더 많으면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겠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 해소냐, 연금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냐. 참 어렵네요. 이와 함께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제도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되잖아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요. 네,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이죠. 기존엔 건강 악화되면 요양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동네 떠나서 수용되듯이. 네네, 어르신들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데 통합돌봄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줄 테니 의료랑 요양 서비스를 집으로 배달해 주겠다는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병원 갈 때 택시 잡고 키오스크로 접수하고 약 타고 이거 진짜 옆에서 자식처럼 다 동행해주는 서비스 맞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안심동행 같은 공공 서비스도 있고 케어링 같은 민간 스타트업도 많던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렇게 민간 앱들이 잘하고 있으면 굳이 지자체가 세금 들여서 공공 서비스로 뛰어들 필요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만약 시장에만 맡기면 돈 있는 분들은 시간당 몇만 원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 쓰겠지만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은 아파도 병원 갈 엄두를 못 내고 방치되겠죠. 돈 없는 분들은 아예 못 쓰니까? 네, 그래서 공공 서비스가 시간당 5천 원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튼튼한 바닥을 깔아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바닥 위에서 민간 스타트업들이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며
천장을 높이는 거고요. 이 이중 구조가 앞으로 글로벌 표준이 될 겁니다. 바닥과 천장 아주 이해가 쏙쏙 되네요. 남양주에 엄청 큰 복지관도 생기고 인프라 확충 소식도 많던데 안타깝게도 짙은 그림자도 있잖아요. 막 복지재단 4층에서 어르신들한테 사기치는 놈들도 있고 며칠 전에 그 90대 할머님이 쓰레기 태우시다가 혼자 돌아가신 참담한 사고도 있었고요. 네, 에이지테트가 발전을 하고 제도가 좋아져도 결국 그물코를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걸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맞아요. 정보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분들을 사회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기술의 고도화만큼이나 현장 밀착형 행정과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쉼없이 달려왔네요. 존엄을 실현하는 일자리부터 에이즈테크 로봇, 건강 문해력, 그리고 통합 돌봄까지 김형래 편집장님이 정리해 주신 이 2026년 3월 18일 하루치 기록만 봐도 우리 사회가 장수경제라는 새 대륙으로 막 맹렬하게 항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지도가 찢어졌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령화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아 수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의 최전선이니까요. 지금 차에서 혹은 산책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계획표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새로운 인생지도의 윤곽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지고 싶은데요. 뭔데요?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 아파트 계단 높이, 지하철 환승 통로, 이 모든 게 신체 건강한 230 청년을 기본값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국민 절반이 60세 이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요? 앞으로는 짧은 청년기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긴 본게임인 노년기의 신체와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세상 모든 인프라가 완전히 재설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세상의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값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군요. 와, 진짜 짜릿한데요? 네, 그날이 오면 노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나약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는 시대라니. 여러분의 다음 여정이 그 새 지도 위에서 더욱 단단하고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